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랩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임사급여 기본 개념에 대해 안내드릴 박대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으로 퇴직연금의 종류 및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강 퇴직연금 종류 및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급여 제도란이라는 주제로 퇴직급여에 앞서서 퇴직급여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최소 퇴직급여라는 주제로 최소로 보장되어야 할 퇴직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주제로 퇴직급여 계산 시 어떤 임금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퇴직연금이라는 주제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퇴직금이라는 주제로 임원퇴직급여 설정이나 지급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급여 제도부터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용자는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에서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바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계속 적용되었던 방식이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 재원을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재원을 관리해라 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원의 관리 방법이나 퇴직금의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제도가 바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결국 금융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외부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외에 학교, 공무원, 군인 등이 적용받는 연금 제도는 또 별도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겠죠. 이러한 특수한 제도도 있고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혹은 퇴직금 제도에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계속근로 1년당 31분 이상의 퇴직급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1년당 31분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를 의미하고 육아휴직 등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퇴직금 제도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내드렸죠. 그렇다면 이 평균 임금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받아왔던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평균 임금은 주로 퇴직금 계산 시 가장 많이 활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상 임금에는 기본급 그리고 고정적인 직책수당이나 식대라든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정도는 포함될 수 있는데, 정기적이지 않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통상 임금은 주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바로 통상 임금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해보자면 퇴직금 등에서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장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등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임금의 산정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 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금, 각종 수당,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상여금 등 해당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전체 임금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전체 임금이 대상이라는 부분이 통상 임금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 등 혹은 휴직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정상적인 근무 기간을 3개월로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한 평균 임금이 만약에 통상 임금보다 적다라고 하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사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의 31분을 곱해서 계속 근로일수 나누기 365일, 즉 근무한 연수만큼 퇴직금이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시로 5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은 하루당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10만 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825일 나누기 365, 즉 10만 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5년 해서 1,5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평균 임금보다 통상 임금이 커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계산된 평균 임금이 9만 원이고 통상 임금이 10만 원이다 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이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 하에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준의 퇴직금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 금액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는 바로 퇴직금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의 퇴직연금 상품에 불입을 해야 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를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금 재원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서 퇴직금 금액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바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는 바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예치한 퇴직연금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사에서 귀속되게 됩니다. 즉 적립금의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고 운용 수익이 나더라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퇴직급여는 사전에 정한 수준만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큰데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까지 함께 살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확정기여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사용자는 매년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외부의 퇴직연금 상품에 불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퇴직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이 되고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결정 및 관리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이나 채권이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용을 잘 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퇴사 시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확정급여형 제도와 다른 점은 퇴사 시점에 확정급여형 제도는 받을 퇴직금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확정기여형 제도는 본인의 운용 여부에 따라서 수령할 퇴직금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 모두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수준은 최소한 1년에 평균임금 31분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확정기여형 제도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제도와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 그리고 어느 경우에 어떤 퇴직연금 제도가 유리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속한 조직이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정기적으로 내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을 하죠. 그래서 당장 인출하지는 못할지언정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하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확정기여형이 유리한 것이고, 반대로 우량한 회사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때그때 받지 않아도 불안함이 없겠죠. 그래서 DB형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임금 체불 가능성이 낮은 우량한 회사의 경우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DC형이 퇴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반대로 DB형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DB형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사 직전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즉, 최초에 입사했던 신입 시절의 급여보다 퇴직했을 때 급여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고, 이 퇴직했을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신입 시절부터 퇴사 시점까지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DC의 경우에는
매년 정산을 하죠. 매년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때문에 신입의 경우에는 신입의 연봉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퇴사 직전의 경우에는 퇴사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1년치에 대해서 연금을 불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한 회사가 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회사다 라고 하면은 DB형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임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최종적으로 내 퇴직금은 가장 높았을 때의 임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DB형이 유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결국에는 내가 자산을 운용했을 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DB형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내가 속한 조직의 임금 상승률이 크지 않은 거죠. 크지 않고 내가 투자를 하고 운용을 했을 때 회사의 임금 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때그때 받아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DC형이 유리한 경우와 DB형이 유리한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살펴봤듯이 DC와 DB 중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퇴직금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퇴직금은 직원퇴직금과 다를까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은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하지는 않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퇴직금 수준을 정해놓고 있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규정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일정 한도를 두고 그 초과분은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즉 퇴직금이 아닌 급여나 배당 등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세법상 한도라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급여나 인사 담당자는 우선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퇴직금 의무는 없다. 그러나 내부적인 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는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다 라고 하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라는 개념이 적용해서 너무 많은 과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 금액에 유의해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급여와 관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랩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종류 및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